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유럽을 때려버리니까 예. 유럽이 보이지 않게 그냥 다시 단합하는, 그래서 유럽 통합의 찐 은인이 된다, 뭐 그런 역설이 있더군요. 예, 유럽 통합이라는 게 무슨 무풍지대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위기에 반응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미국하고 갈등 그런 게 상당히 유럽 통합을 앞당겼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앞으로 한 3년 남았으니까 계속 유럽을 함부로 대하고, 특히 그린란드가 저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 감시, 정찰 이런 그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완전하게 만들려면 단일 시장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고,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에 대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욕심이랄까요? 이게 처음에 들을 땐 어휴, 말도 안 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지 그랬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그린란드를 사이에 둔 덴마크와 미국, 어쩌면 유럽과 미국 간의 갈등은 기존에 정말 혈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을 사이에 둔 동맹 관계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흐트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대구대학교의 안병옥 교수님을 모시고 대서양 동맹 정말 파탄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 그린란드에 대한 그 얘기가 한 1년 넘었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초부터 취임연설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때는 저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지 그랬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그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트럼프 집권 이익이 대비해서 트럼프 프루프란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비했다. 그런데 이 정도 될지는 상상을 못했고요. 네. 왜냐하면은 나토라고 하는 그 군사 동맹 집단 방위 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항상 외부 적이 주로 이제 소련 아니면 러시아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 해서 무력 침공까지 꺼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간 한 발 물러서서 그 미군 기지가 있는 P2P 그쪽 지역 조금 더 갖고 채굴권에서 많이 수익 얻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강제로 뭐 침략이죠. 침공도 준비시켰었으니까. 예, 지금은 뭐 무력 사용은 안 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그거는 하고 이제 다보스 있습니다만. 포럼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않겠다. 네, 제가 중계를 했습니다만. 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나토라는 군사 동맹이 심각한 그 상처를 입었죠. 붕괴는 안 됐지만.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트럼프가 취임 연설에서 그린란드 갖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국방장관이 수시로 만나면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나토 이외에 EU 자체 거기서 만나면서 우리가 이러다가 미국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야, 농담반 진담반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의 그 일부 직전까지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2차 대전 후에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 동맹, 대서양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설령 예를 들면 2029년에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트럼프 이전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트럼프에 의해서 이 조장된 이 대서양 동맹의 어떻게 보면 파탄이라면, 그렇죠. 트럼프에 반하는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복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무역 같은 경우는 복원이 어렵겠다면 WTO 항소심, 그게 무력화 시킨 게 트럼프가 2019년 12월 했었거든요. 네. 그 임기가 만기되는 패널리스트, 그러니까 항소심 담당하는 그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아서. 예. 근데 바이든이 들어서도 그거 복원 안 시켰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압박하는데 WTO 있으면 미국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설령 민주당이 2029년 집권해도 WTO 항소심 복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대신에 지금 트럼프처럼 유럽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관세 전쟁은 좀 삼가하겠죠. 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무역은 그렇고 안보는 그럼 과연 분명히 유럽 동맹을 자극하지는 않겠지만
왜 민주당이 들어서도 원래 형태 복원이 쉽지 않냐고 보냐면은 일단 미국 유권자들이 많이 변했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강력한 이민을 원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상하원 중간선거가 올 12월에 있는데 그 2년마다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한 이 기존 정책을 다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민주당이 2029년에 들어서서 트럼프가 완전히 망가뜨린 동맹 관계를 복원하려면 4년 동안 거기에만 올인하면 될까 말까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의 여파가 미국 물가도 많이 오르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 우선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래야 재집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그 점점 미국과 유럽의 경제력, 군사력, 전체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건데. 예, 격차가 좀 큽니다. 유럽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그 교수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자. 자, 그러면은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유럽이 이제 쫄딱 망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유럽도 기억나실 겁니다. 2024년 9월에 마리오 드라기라고 하는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네. 어떻게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할까 해서 드라기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그 핵심이 원래 우리가 유럽 통합하면 인식하는 게 단일 시장, 단일 화폐잖아요. 네. 그래서 단일 시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27개 회원국들이 한 나라가 돼서 아무런 규제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되면서 뭐가 문제냐면 코로나도 겪고 서비스 교육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비관세 장벽이 많이 생긴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다른 표준이 있고 예를 들면은 독일의 마이스터, 프랑스 사람이 독일에 와서 베이커리를 하려면 독일 마이스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네. 원래 예를 들면 상호 인정 원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제빵사도 독일 제빵사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독일은 별도 시험을 보라고 한대. 융통성이 없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과세 장벽이거든요. 글쎄요. 독일에 최근 들어서 한번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불편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미국도 연방국가니까 다 모든 주에 자유롭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연합도 단일 시장이라면 미국만큼 자유롭게 이동해야 되는데 언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동성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유럽의 한 5배 정도 높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장벽이 없고 유럽도 단일 시장을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 교육에서 디지털 쪽도 그렇고 지금 비관세 정벽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IMF에서도 작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서비스 교육의 비관세 장벽이 유럽 연합 회원국 간에 관세 110% 관세 부과가 이렇게 나와서 수치가. 예. 그러니까 그거를 줄인다는 건 공감을 했는데 휴게에서 뭐 독일이 많이 풀어야 되고 예를 들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제 경제력을 확보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70년대에 2번 석유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했고 그때도 유럽이 10년 이상 저성장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1992년 계획 단일 시장 완성 계획을 만들어서 상당히 그때 거의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생산성 부분에서. 예.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면서 생산성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이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단일 시장 완성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 80년대 그때 보면은 계속해서 붐업을 하고 대기업들도 계속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단일 시장 완성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독일은 이제 리더십 갖췄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프랑스거든요. 네. 독일하고 프랑스가 이제 유럽 통합을 상당히 이제 주도해 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이제 대선에 있어서 재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고 2024년 조기 총선 여름에 과반을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제 정치적 입지가 많이 네,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크롱이 유럽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신뢰를 못하죠.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예, 목소리는 높이는데 저 사람 곧 갈 사람이고
실권이었거든요. 쉽게 해서 레임덕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마저도 원래도 그랬지만 뭐라고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개무시라고 할까요? 예. 네, 자기 별로 취급을 안 SNS에다가 해주죠? SNS에다가 마크롱이 만나자고 뭐 애원했다 그런 얘기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 오히려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 메를로니 총리가 한 몇 달 지나면 2차 대전 후 최장수 총리거든요. 이탈리아는 총리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멜로니 했던 총리가 2022년 10월에 총리가 돼서 그래요. 베를루스코니 기록을 곧 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탈리아도 자리를 잡았고 메르츠 총리도 작년 5월에 이제 총리가 돼서 상당히 지금 이제 미국에서 독립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독일이 또 균형재정 헌법을 개정해서 1조 유로를 풀었거든요. 네. 1조 유로면 한 1,600조 원입니다. 네. 자, 한 절반 정도 국방비 쓰고 저를 독일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프랑스는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최근에 상당히 긴밀하게 국방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 보통 이제 옴니버스 패키지라고 해서 행정부 역할하는 집행위원회가 계속 지금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 언론에도 너무 이제 유럽의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강조했듯이 유럽이 어떻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 규제 완화하고 뭐 그린딜도 속도는 놓치지만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일 시장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워낙 이제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을 때려버리니까 예. 그죠? 유럽이 보이지 않게 그냥 다시 단합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유럽 통합의 찐 은인이 된다 뭐 그런 역설이 있더군요. 예.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유럽 통합이라는 게 무슨 무풍지대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위기에 반응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해서 위기라는 것은 2차 대전 후에 유럽이 1, 2차 대전을 보통 내란이라고 하거든요. 유럽이 국제정치 중심에서 변방으로 하락했고 네. 미국하고 그 당시 소련이 이제 자유세계, 공산세계를 이끌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유럽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전의 영광하고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통합이거든요. 네. 통합이라는 게 전쟁을 막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제를 수단으로 했지만 자, 그래서 미국도 2차 대전에 유럽 통합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가 유럽 통합을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트럼프는 유럽이 미국을 스크루하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망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막대한 무역 억제 때문에 상품 확대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반대를 얘기했거든요.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유럽 통합에서 중요한 게 그 회원국들이 국제 무대에서 다시 힘을 합치자는 거하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갈등 그런 게 상당히 유럽 통합을 앞당겼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앞으로 한 3년 남았으니까 계속 유럽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고 특히 그린란드가 저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 감시, 정찰 이런 거 독자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이제 분명히 이제 컨센서스는 있고요. 자, 그거를 완전하게 만들려면 단일 시장을 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되고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의 언행을 보면 야, 저게 독립국가 예. 그것도 유럽의 그 유서 깊은 국가들에 예. 대한 실질적인 내정 간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극우 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예. 유럽의 극우 정당들. 맞습니다. 그죠? 예. 이 유럽의 극우 정당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바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묘한 역학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트럼프가 말로만 극우 정당을 지원한 게 아니라 작년 여름에 프랑스 지금 정당에서 유리가 RN이라고 하는 국민연합이지 않습니까? 마린 르팽 당수고, 근데 그 마린 르팽 당수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5년 동안 정치 활동 못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선거인데 4월에 대통령 선거 프랑스 이제 거의 불가능한데 올해 항소심이 올 상반기에 마친다고 그랬는데요. 미국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프랑스 법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예. 그래서 마린 르팽 출마하게 해라. 그렇게 지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그러면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중도 좌파니까 트럼프 저거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반대 운동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가만 안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버젓이 하고 있고요. 작년 6월에 폴란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극우 성향에 가까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폴란드 총리는 중도 좌파여서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편이고 네. 대통령은 약간 극우에 가까운데 지금 항상 논란에 서 있는 크리스트눔 국토안보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관이 폴란드 대선 선거운동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좌파가 대통령 되면 폴란드 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볼 때 그래서 유럽이 볼 때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소유부터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 극우정당 지원하는 걸 더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극우정당이 트럼프를 비판하게 된 계기가 그린란드를 강제라도 갖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뭐 예. 좌든 우든 극우든 국자든 유럽의 정서상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뭐 독일 대한당이라는 극우 정당이 지금 지지율이 2위인데요. 독일 대한당조차 비판했고 영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나이젤 페라지 브렉시트 운동 주역 그다음에 지금 영국 개혁당인데 노동당 집권당보다 지금 지지도가 1년 이상 높습니다. 나이젤 페라지도 이건 아니다 이 정도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유럽의 극우를 지원하면서 너무 오바를 해서 극우조차 조금 비판을 하고 극우 정당의 공통점은 미국 우선처럼 자기 나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그거는 들면은 곧 민족주의하고 예, 연결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게 계속 극우 정당 지원한다고 해서 설령 극우 정당이 집권해도 구매랑 돼서 올 것 같은데. 그럼요. 그다음에 선거운동 때 극우 정당도 트럼프가 압력을 가할수록 캐나다 마크 총리가 총리된 것처럼 예. 유일하게 작용했거든요. 자, 그걸 그렇죠. 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니까 트럼프가 이 유럽에 막 개입하고 떠들수록 오히려 반대편이 유리해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유럽의 지금 기존 정당들이 상당히 트럼프의 그 안보나 통상 협력 압박뿐만 아니라 극우 정당 대놓고 지원하는 거에 상당히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트럼프 뜻대로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나저나 그린란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사실 트럼프는 미국이 실제로 그린란드를 상당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했고 예.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났을 때 제틀하게 돌려줬다. 예. 그리고 지금 국면은 미국이 꼭 필요하다. 그린란드에. 네. 그게 뭐 딱 꼬집진 않았습니다만은 중국과 러시아 뭐 예, 이런 데들이 미국이 개입을 하면 여기서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논리가 틀린 건 아니죠. 아닌데 일단 그린란드 그쪽 자치정부 총리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건 우리 주권은 협상 불가다.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강제로 그 침략을 접었기 때문에 지금 협상 추이를 보면 그 그린란드 서쪽에 피트피크라는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아주 일부인데 그 일대 땅을 좀 더 뭐 장기 임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히토류 전 세계 매장에서 30%는 얼음이 많이 녹으면 빙하가 많이 녹으면서 이제 채굴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거기에 눈독 들이는 게 이제 국방산업 육성하고 특히 이제 빅테크하고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그래서 빅테크도 꼭 히토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해관계가 상당히 일치했고요. 저도 놀란 게 작년 6월에 그린란드 관할을 미 국내 사령부가 맡았어요. 이전에는 유럽 주재 미국 사령부가 그린란드를 맡았는데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고 자기 편들했다는 영토로 거네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도 남들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유럽이 이번에 그래도 일치 단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린란드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물러났던 결정적인 계기가 유럽 전체가 보유하고는 국채하고 민간 부분이 7조 달러에서 12조 달러 정도까지 보거든요. 네. 그런데 덴마크나 노르웨이가 일부 매가 건다고 했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상당히 오르락가락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 전쟁 할 때도 조금 완화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시장 반응에 상당히 민감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린란드로 강제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한 것도 그 주식시장 폭락극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유럽도 이제 나름대로 그 무기를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이제 미국의 그런 걸 좀 인식한 거죠.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그러면 침략은 안 한다. 무력을 네. 쓰지는 않는다고 공언해서 물론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그렇죠. 미국이 무력을 예. 유럽의 관할권이라고 현재까지 돼 있는 예. 그린란드에 쓴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안 거기에 되죠. 무슨 거기 그린란드는 뭐 자치 뭐 경찰이 이 정도지. 해안 경비대 소규모. 그렇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이제 지금 일부 병력 파견했고 네. 나토 회원국들이 그 일대에서 예를 들어 좀 작전 이런 거 좀 늘리겠다 이 정도거든요. 나토 회원국이라는 게 미국이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 북극을 늘리겠다는 건 미국이 빠진 채로 네.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나토는 미국 주도의 동맹이잖아요. 예. 그것도 참 복잡한 계산법이긴 한데 그러면 기존의 그린란드 서쪽에 있는 미국의 베이스에 네. 확장이 있고 그럼 실효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네. 미군이 거기 규모 있게 주둔한다는 얘기는 네. 미국이 통제권을 갖는다라는 얘기와 일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얘기한 게 소유를 해야 우리가 지킨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뭐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미군 그 소규모 기지일 때 좀 더 땅을 더 주고 뭐 미군 지금 트럼프가 공을 들이는 게 골든돔이라고 하는 80년대 그 스타워즈. 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 북극 바로 옆이니까 제일 먼저 탐지하고 제일 유리한 지역이죠. 그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 대신에 뭐 예를 들면 그린란드가 주권은 보유하지만 미국이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그걸 행사할 수 있도록 주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의 그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는 그 유럽학자이신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다시 역전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이전 상황으로 복구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관세 전쟁은 줄어들고 예를 들면 이제 설령 민주당이 집권하던 2029년 대선에서 관세 전쟁은 줄어들고 안보에서 유럽을 좀 챙기겠지만 네. 트럼프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 복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유럽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네. 유럽 자체적으로 미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건 예. 현실이니까 예.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지금 많이 유럽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마가가 맥가를 만든다. 메이크 차이나 그레이트 어게인 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년 말에 마크롱부터 해서 최근에 영국의 키어스타머 총리 그다음에 2월 말에 메르츠 총리도 중국 방문하고 중국 갔다 왔죠? 네. 2월 말에 이제 방문 예정이고요. 네. 스타머랑 갔다 왔고 그래서 유럽이 좀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게 트럼프의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 전쟁을 언제든지 막 무기로서 쓰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안보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중국 지지하지만 타이완 그런 침략 안 된다 해서 이제 강경책을 쓰지만 경제와 통상은 지속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작년 말에 어떤 게 있었냐면 유럽연합이 1년 반 전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한 45% 최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 중국 비아디 전기차가 예를 들면 뭐 메르체드 벤츠 전기차보다 최소한 30% 싸거든요. 그것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하다가 12월 말에 타협을 한 게 어떻게 되냐면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 수출할 때 최소 가격을 제시해라. 네. 그러면 중국 업체들이 통과하려면은 덤핑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타협이 됐습니다. 예. 그럼 뭐냐면 유럽 연합이 중국 시장을 다시 이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서 통상으로 뚫어보겠다는 거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에
EU하고 인도가 FTA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인구가 14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월 말에는 메르코스루라고 하는 남미 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입니까? 예, FTA 거기도 FTA니까 프리트레이드니까 지금 예. 저 인도하고 미국 사이에는 트럼프가 부과한 15%를 기반으로 해서 예, 지금 타결을 하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럽 연합은 인도하고 FTA를 그것도 거의 20년 걸렸는데요. 예. 타결을 했고요. 메르코스루하고는 거의 30년 걸렸는데 유럽의회에서 지금 잠깐 비준을 연기했을 뿐이고 이미 서명을 했고 저건 뭐냐면 유럽연합의 생존책이 이제 FTA인 거죠. FTA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자체의 단일시장 완성하고 해서 자강,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거고 미국과의 동맹은 깨트릴 수가 없으니까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예를 들면 뭐 중견국 연대 그런 쪽을 이제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럽의 이제 셈법이라고 하면. 20년, 30년 걸린 그 FTA 협상을 최근에 이 체결을 하거나 체결됐다는 거는 굉장히 예. 상징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그 트럼프가 푸시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은인이란 말이 정확합니다. 미기적 거랬는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네. 미국 관세 몰리고 새로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데서 상당히 이제 가속화 시켜준 거죠 트럼프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럽과 미국 일단 우리의 네. 모든 관심사는 트럼프, 모든 우리 기업들, 정부 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금 뭐 사실 통상 관련 관료들이 다 미국에 가 있고 뭐 맞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유럽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예. 우리 관심사에서 많이 멀고 예.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이제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유럽 기사는 대부분 너무 부정적인 거. 예. 시기에서 뭐 유럽이 곧 망할 것 같다는 기사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거 단순한 통계를 준비해 왔는데요. 예. 전 세계 상품 수입 규모가 예. 미국이 한 17%인데 유럽이나 EU가 한 13%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합하면 우리가 G2가 29.3%밖에 안 되는데 예. 나머지 유럽연합 27개, 영국 이런 쪽 그러니까 G20 주요 20개국의 나머지를 합하면 40%가 넘습니다. 저 뭐냐면 당연히 뭐 다각화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무역과 통상에 관한 한 그래도 유럽연합이 미국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의 이제 유럽이 보통 3위, 4위 교역 상대국이거든요. 예. 중국, 미국, 중국 다음에 보통 유럽연합이어서 통상 이런 거 확대 강화해야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난달부터 AI 기본법 발효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유럽연합이 AI 기본법을 최초로 만들어서 23년부터 발효를 했고 제가 우리나라 AI 법을 보니까 유럽연합법을 상당히 많이 참조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아이스 이민 단속국이 미네아폴리스 가서 특정 구역을 단속하는 게 AI를 쓴 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쪽이 사람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불법 이민이 많이 살고 있다. 예. 근데 그거는 EU의 AI법에 따르면 금지돼 있습니다. 뭐냐면 고위험군 리스크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러면 무차별적인 범죄 예방 목적 금지돼 있거든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AI에 올인하고 있는데 지능만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이 아버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교수조차 AI 규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제하고 지능이 적절하게 조화되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지능 일변도죠. 예. 그런데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었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많이 참조했고 그래서 이제 유럽 하면은 이제 경제 통상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고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AI 기본사에 지금 화두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2028년에 우리가 이제 G20 의장국입니다. 그래서 AI 기본사에 쪽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역 통상 AI 관련 규제하고 지능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뭐 그린딜 이런 쪽에서 유럽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하고 유럽연합이 2010년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트럼프 2.0 시대에 각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해징 전략이죠. 투자에서도 해징 전략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위험 분산, 위험 회피 이런 측면에서 우리하고 유럽이 좀 협력을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다. 특히 우리 이제 방산이 유럽 쪽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정학적 이번에 다보스에서도 예를 들면 AI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응할 만큼 예. 이 지정학적 리스크 예. 또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예. 논의가 됐는데 유럽의 입장에서 참 이중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징하듯이 미국이 없는 유럽은 매우 큰 전쟁의 리스크에 예. 노출됐다라고 자각하게 된 3, 4년 아니었냐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는 당연히 에너지 부분이 예. 에너지 분야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으로 미국을 웰컴하기에는 예. 유럽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하고 예.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의 상황이라서 예. 지금 EU 체제라고 돼 있는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엉성한 이 리더십이 예. 과연 이 국면을 EU 회원국 영국이 나갔습니다마는 예.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가맹이 돼 있는 이 EU 시스템이 예. 과연 서스테이너블 할까? 예. 라는 생각도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당연하죠. 많이 이제 그 비판받는 건데요. 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보면 유럽연합 EU라는 경제 통상 블록이 없이 유럽이 지금 나눠져 있으면 네. 트럼프한테 더 훨씬 당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EU라는 그래도 블록이 있으니까 블록 차원에서 대응이 되고. 통상 정책은 독점하고 있으니까 통상 정책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안보나 외교는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안보하고 외교는 아직도 회원국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EU가 불완전한 체제라는 게 통상은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대표해서 협상하고 전권을 휘두르지만 외교하고 안보는 회원국 하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보다 상당히 분열돼 있고 저거 어떻게 파고를 헤쳐나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위기 직면할수록 지금 유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외교, 안보, 국방조차 일부는 예를 들면 다수결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십 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네.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유럽이 EU라고 하는 블록이 상당히 불안전하고 문제점이 많지만 이것이 없었을 경우에 유럽은 더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나 힘이 없었을 게 분명하고 네. 특히 트럼프 2.0에서는 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가 EU를 볼 때 불안전하다. 하지만 그래도 EU가 있기 때문에 회원국한테 플러스가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영국이 이제 EU 체제에서 이탈한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돼가나요? 예, 6월 달 되면 그 브렉시트 국민투표 만 10년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10년이 다 돼가네요. 예, 벌써. 만 10년입니다. 그때 그날 가격 된 날 사실 금융시장이 워낙 크게 움직여서 네. 점심 먹다가 튀어들어가고 했던 그 악몽 같은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최근에 영국 쪽에서 지금 유럽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사실 EU는 아니나 유럽의 중심 국가가 예. 또 하나가 영국이니까요. 그렇게 삶이 고단하다. 네. 여러 가지 인프라도 열악한 데다가 맞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생동감도 없는 데다가 비저너리하지 않으니까 네. 사실 영국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지금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의 예, 저자시니까 예. 이제 이 인터뷰 말미입니다마는 예. 영국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영국에서 공부했고 영국하고 제가 독일하고 유럽 통합 정책을 비교해서 여기 책을 쓴 게 영국하고 독일 같이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보면 뭐 저도 거의 6년 있었고 김프로도 거기서 공부하시고 또 일도 하셨으니까 애착이 있는 동네인데 지금 영국 노동당이 거의 3분의 1 의석 차지해서 집권한 게 2024년 7월인데요. 예. 의석 5석밖에 안 되는 극우 정당.
영국 대역당 그 나이젤 파라지 영국의 트럼프라는 정당보다 지금 지지율이 거의 10% 밑입니다. 네. 자,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영국 경제가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큰 시장 유럽연합을 잃고 원래 영국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것은 미국과 FTA 할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예. 전혀 안 됐죠. 신규 시장 개척은 어렵고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유럽연합하고 비교할 때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영국이 원래대로라면 브렉시트 주장한 대로라면 우리가 훨씬 더 성장할 거라 했는데 잘해야 영국이 0.3% 정도만 앞설 정도이고요. 그것도 네. 1, 2년 정도. 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을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유럽연합 쪽이 거의 1%포인트 정도 앞섰습니다. 오히려. 네, 토탈 했더니. 자, 그래서 영국이 노동당의 우선순위가 경제 성장률 제고인데 그에 힘들어서 예를 들면 설문조사에서 브렉시트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한 2년 전부터 20%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영국민들 중에. 영국 주민들이. 하지만 잘못됐다는 게 곧 재가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아직도 재가입은 영국 정치권에서 표를 잃는 금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노동당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 정책에 특히 안보 쪽은 상당히 긴밀해졌습니다. 협력이. 그래서 이제 재가입은 아니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예. 거의 강해졌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E3라는 말을 쓰는데 유럽의 세 개국이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안보 보좌관끼리 지금 우크라이나 휴전협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프랑스하고 영국이 중립돼서 지상군 최소한 몇천 명 파견하겠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어서 그 안보 보좌관끼리 수시로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네바에서 1월 초에 이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협상할 때 그 E3 보좌관들도 날아갔었고, 네. 그러니까 안보 협력 긴밀히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영국하고 유럽연합이 1년에 한 번씩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은 영국 농수산물 수출이 많은데 그거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서 별도로 검역을 해야 되는데요. 협력을 맺어서 이 검역 업기로. 자, 그러면은 통관이 상당히 간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영국이 유럽과의 안보 협력은 문제가 없고 경제 협력도 단일 시장 가입은 어렵지만 네. 부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강조하고 싶은 게 영국하고 프랑스가 유럽에서 유력의 핵무기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핵무기는 나토 그 핵전력에 들어가 있었는데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오로지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 그 자기 핵무기를 통제했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마찬가지 6월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정상회담을 열어서 핵 운용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뭐냐면 우리 지정학에서 GI UK 갭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UK 갭에서 여기 북대서양 보호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핵 잠수함은 항상 한 대가 떠 있거든요. 러시아가 탐지를 못하니까. 예.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높여서 2차 보복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 그걸 예를 들면 러시아가 뭐 긴장을 고조할 때 함께 운용한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합의를 해서 프랑스 대통령궁 엘리제하고 다우닝가 10번지하고 안보 협력 이렇게 채널이 구축됐고요. 영불관. 그다음에 최근에 독일도 프랑스하고 영국과 핵무기 그 공유 핵전력 협의 그쪽을 시작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면 트럼프가 찌는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참 역사라는 거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그 토대 위에서 트럼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유럽의 전열이 정비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말씀 나온 김에 아까 E3라는 표현 하셨습니다마는 독일과 프랑스의 상황도 살짝 언급을 좀 하고 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이 어떤 저렇게 큰 산업 국가가 불과 10여 년 만에 저렇게 추락을 하나? 예. 라는 생각을 할 정도란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 최장수였던 것 같은데 메르켈 16년 동안 총리였습니다. 예. 전후 최장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최장수 총리로서 명재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예.
리타이어한 이후에 메르켈에 대한 평가도 그 많이 평가는 매우 낮아지는 거 낮아졌습니다. 아닌가. 특히 예. 그 평가 절하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더군요. 보니까 예. 바보 같은 짓들을 너무 많이 예, 했다. 그죠? 예. 독일 상황은 어떤지요? 그동안에 돈을 꼭 쥐고 안 썼다가 이제 풀어서 예. 2023년, 24년 마이너스 한 0.3, 0.2, 작년에는 겨우 0.2 플러스가 됐고요. 예. 올해는 한 1% 내 성장. 그러니까 예. EU 평균 정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산업 전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자동차하고 석유화학이 전쟁이 나면서 더 이상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근데 독일 경제 그래도 청신호는 뭐냐면 라인메탈이라고 하는 뭐 1, 2위 방산업체 아니면 우주항공 쪽이 자동차 인력을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워낙 그 독일 인력 독삼사라고 하는 예. 그 벤츠, BMW, 폭스바겐 이 예.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추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한 5만 명 이상 그만뒀는데 그 인력을 방산 쪽에서. 방산하고 우주항공 쪽에서 꾸준히 흡수하고 있고요. 자동차 라인을 방산 라인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원래 라인메탈도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방산업체인데 자동차 부품 생산하다가 그렇군요. 그걸 돌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 보면 앞으로 5년간 물량이 차 있거든요. 그리고 군사위성도 좀 만들고 있고 유럽 방산업체계 좀 협력이 좀 긴밀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은 산업 전환이 늦었지만 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메르츠 정부가 사회민주당과 같이 이제 대연정인데 디지털이 너무 독일이 지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전환하고 뭐 관료제 개혁 늘상 나온 얘기인데 이번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그렇군요. 하려고 하고 있고, 프랑스는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2024년 여름에 마크롱이 의회에서 과반을 상실해서 올해 예산도 일주일 전에 겨우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의 임기가 언제까지라고요? 내년 4월입니다. 아유, 그럼 아직도 1년도 훨씬 더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일기고 1, 2년 차다 하면 독일하고 죽이 잘 맞아서 조금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죠. 마크롱의 정치 생명은 실질적으로 시효를 다해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 통과도 어떻게 해서 됐냐면 사회당 쪽이 몇 석이 안 되는데 사회당 쪽에서 복지 삭감 줄여라.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총리가 비상조치를 통과시키고 의회에서 불신임 안 당하면 예산이 통과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거로서 겨우 통과가 됐군요. 겨우 정말 통과됐어요. 간신히. 예. 작년 11월부터 거의 두 달이 그런 게 안 걸린 거죠. 되면 미국식 셧다운이 되는 건가요, 거기도? 전에 준해서 운용이 되는데 그 예산이 그래도 통과돼야 의회도 기능하고 정부도 기능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프랑스 정부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나 레임덕이냐는 거 예산만 받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영국은 영국대로 브렉시트 이후에 경제가 좋지 않고 또 어쩌면 유럽 연합의 체제 하에서 비교적 강건하게 유지됐던 안보에 대한 위험감 이런 것들도 고양이 돼서 거기는 또 유럽과의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항이 가장 큰 게 사실 산업구조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독일이었는데 예. 또 유럽의 긴장 상태가 독일의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쪽의 산업을 촉진시키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랑스는 현재로서는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을 뾰족하게 마땅히 채우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공백을 느낄 수 있는 3국으로 치면 어쩌면 가장 지금 좀 프랑스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리더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국면이 한 1년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서 사실은 대담 중에 나왔던 각국 모두 뭐 영국은 좀 예외라 하더라도 구구 정당의 발호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전개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이 많이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교육상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 일방의 어떤 이런 교섭에서 유럽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과제가 또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얘기를 하면서 또 E3라고 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한 현황의 얘기도 재밌게 또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독일사, 영국사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까? 아유, 제가 우리 3프로 애시청자 여러분께 좀 크게 절을 한번 드려야 되는데요. 네. 영국사가 나온 지가 5년 됐는데 최근 7쇄를 찍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원래 잘 안 나가는 실물책으로만 해도 10,000권 넘게 나갔고요. 예. 독일사는 2년 전에 찍었는데 2쇄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넷플릭스가 제 은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넷플릭스 보면 영국 드라마나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 역사는 얼핏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제 서평에 지금 제일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셜록 홈즈 눈으로 본 영국과 독일 역사 탐구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보면 궁금한 거 답하는 식으로 이 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마가렛 대처가 왜 성공했냐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도 돌아오는 설날 연휴 때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